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섭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황을 좀 보면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갭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좀 밀려가지고 요런 흐름을 따라서 이제 밀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척 할 때 또 따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크게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미국에서 또 뭐 중국 때리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게 뭐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나 누가 했나 아무튼 이게 요런 코멘트들이 나와서 지금 중국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꺾이는 흐름들이 나올 때 한꺼번에 보통 이렇게 꺾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이 꺾이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그럼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국 증시 흐름을 좀 보면, 자, 심천종합지수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요렇게 음봉이 크게 하나가 나왔죠. 급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음봉이 하나가 나오고 상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요런 게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게 거의 보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2200 있는 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뚫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흐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현재 아직 코스피 쪽에서 과열 신호가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현금 11% 갖고 있는 것 중에 1%는 만약에 시장에서 투매가 한번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단기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채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가져갈 거고요. 만약에 요런 게 없이 그냥 흘러내리게 되면 코스피 2000포인트까지 기다려서 이제 현금을 채워보는 포지션들을, 주식을 채워보는 포지션을 취해갈 거예요. 자, 시황은 요 정도로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반등이 진행이 될지, 중국 증시가 반등이 진행될지를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반등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거든요.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는 그냥 뭐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0년 7월 15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장기적으로는 보유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게 뭐냐면, 자, 한국 뉴딜 관련된 테마가 한번 붙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릴까 해요. 유비케어가 이제 30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다. 13일날. 그랬다가 하루 미뤄서 이제 14일날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기존에 이제 주동주 대장주였던 이런 뭐 디지털 언택트 관련주들이라든가 요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소외됐던 부분들이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요런 섹터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포지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슈가 이제 소멸되었고 이제 테마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대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대기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장기적으로는 이쪽 섹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가진 스탠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평생투자님이 301%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코멘트를 좀 보면요.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인지 뭔지를 발표한다고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서 이슈 타고 올리는 것 같아. 더 가더라도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멘토님 덕분에 벌써 세 번째 300% 수익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평생투자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지. 이거는 제 덕이 아닙니다. 인증 감사합니다. 자, 보면 공포에 사면 항상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다. 자,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매가 나오고 시장이 많이 빠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코로나 폭락이 있었던 3월을 생각을 해보면 뭐 10년 만에 뭐 12년 만에 사이드칸이 어쩌니 하면서 과거 IMF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100년 만에 무슨 뭐 위기니 어쩌니 하면서 막 언론에서 어때요? 바람은 이렇게 잡아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여기에서 요 변동성인 거예요. 여기에서 요 변동성이에요. 3월달에 그렇게 폭락이 진행됐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 이전에, 자, 이 평생투자님이 이제 매수했던 그 포지션인데, 자, 요 종목도 한 6,000원대, 5,000원에서 6,000원 구간대에서 한 마이너스 40%에서 50%가 빠졌죠. 자, 그러면 6,000원 구간대에서 지금까지면 100%에서 한 1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 빠졌다 올라가니까 어때요? 자, 이 구간에서는 자, 300% 수익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때 자, 10% 정도 자금을 만약에 투입을 했다, 내가 내 계좌비 중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내 계좌에는 30%가 더 찍히는 거예요. 이 상승률에 30%가 더 찍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목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5%를 찍었다, 그러면 15%가 더 찍히는 거라고.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변동성이라는 게 커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든데,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난 기회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반복입니다. 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면 팔고 싶은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로 팔게 되는 매물들이 있어요. 강제 청산은 뭐예요? 자, 신용이에요. 부채가 털리는 거죠. 부동산도 지금 만약에 부채가 50% 70% 껴있다, 집값이 50% 70% 빠지면은 깡통 나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신용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신용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서 부채를 50% 썼어. 여기에서 사서 부채를 50% 썼는데 이게 14,000원 갈 건데, 자, 여기에서 강제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그러면 깡통 나는 거죠. 깡통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신용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용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쓴다 그래도 무슨 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갖고 부채 비율이 20% 넘어가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70% 빠지면 깡통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70%라는 변동성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마이너스 70%는 사실 이거는 변동성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90%도 장기적으로 자주 나와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인데 1만원짜리가 자, 1000원까지 빠졌다가 2만원으로 가기도 해요. 주식시장에서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왜곡 흐름이에요. 자, 기업 가치가 2만원을 그대로 물고 있는데 내가 1만원 편입을 해서 자, 1000원까지 빠졌다 그래갖고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에는.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거 2만원에 분석을 했던 이 가치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5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70%가 빠지든. 그쵸?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공포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라고 이해가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결국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평생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전 세계 어떤 자산보다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30년, 100년도 못 살았어요.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본주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형성이 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역사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 준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를 가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자, 공포에 사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포라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희열로 바뀌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싸 땡큐 하는 구간들이 와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자 요런 데서 이제 현금이 없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여력이 없으면 갖고 있는 거고,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 만들어놨는데 이런 폭락이 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20% 만들어놨는데 이런 폭락이 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확대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항상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자, 이거를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기준으로 이 현금 대응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축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아주 좋은 기회죠. 요때부터 이렇게 저축을 계속 하고 있었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얼마씩 저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빠질 때 사버리면 이거는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한국유질 관련주들 그 관련 테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한국 뉴딜이라 그래갖고 발표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디지털하고 그리고 그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자, 그린 뉴딜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디지털 뉴딜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규모가 어디서 크냐? 자, 지원 규모는 그린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 그린보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린 뉴딜 이쪽 산업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지원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민간이 키워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린 뉴딜 쪽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벌금을 때리고 하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강제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이제 한국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모멘텀이 발생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주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는 같은 경우는 다 해외 모멘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장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쥐꼬리 많은데. 알서포트 같은 기업만 봐도 이 기업은 이제 글로벌 3위 업체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1위 업체예요. 이 일본이 아니고 아시아 1위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급속도로 팽창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대규모의 매출이 큰 폭의 매출이 업사이드가 지금 찍혀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자, 기존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괄매도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다, 막 하는 회원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6,000원 구간대인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더 올라오니까 어때요?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분할매도 포지션들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복리계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게, 지금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좀 많이 찍혀요. 그래 적정 가치가 한 2만원 정도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이 적정 가치라는 거는 2년 3년 후 적정 가치라서 2년 3년 후에 2만원 적정 가치가 보여지는데, 지금 뭐 만원이면 싸진 않은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거니까. 그리고 상승여력이 2, 3년 후에 100% 정도면 요건 이제 지금 구간, 이제 적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밀려주면 이제 뭐 6,000원, 5,000원 밑에 구간이 오면, 자, 이제 신규로 이제 편입사인 이제 드릴 종목이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 밸류 체크는 안 돼요. 그래서 요 종목들도 이제 많이 밀리거나 뭐거나 하게 되면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 요 종목들보다도 후발 기업들 중에 밸류 매력이 잡혀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5G라든가 무슨 뭐 2차 전지라든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그 순환매 흐름들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 섹터는 지금 이제 1차 파동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 3차 파동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산업 전체적으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진행이 될 산업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쪽 산업군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단기적으로 부담이라 그러면, 자, 단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3개월에서 한 2년 정도를 단기적인 포지션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장기적인 포지션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중기 정도 되고, 사실 20년 이후 정도가 이게 이제 장기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이면 장기 포지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진 스탠스하고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포지션들은 굉장히 다 단기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3개월에서 2년 정도 텀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대장주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일단 풍력 쪽에 강하게 모멘텀이 붙고 있고요. 후발 쪽이 뭐 이제 태양광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성장 모멘텀은 풍력 쪽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미래에너지 같은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자, 유럽에서 일단 15년 동안, 제가 이제 정확한 규모를 모르겠는데 그냥 1이라고 칩시다. 지금 1을 만들었어요. 자, 에너지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4배를 키운다 그랬는데, 이거의 3분의 1 기간, 2분의 1 기간에 자, 4배 이상을 키우겠다. 지금 규모에. 자, 1을 5로 만들겠다. 지금 이런 식의 규모 이제 정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그러면 이 파이가 4배 뭐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5G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2017년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이거 5G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인프라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제가 2017년도에 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바이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조정장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요쪽이 가장 먼저 남아야 될 섹터군이에요. 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유럽 모멘텀만 있었는데 트럼프는 어땠어요? 자, 뭐 이제 기후 협약 탈퇴하고, 자,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리기후 협약 탈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 그걸 무슨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계산이 됐겠지만 다시 부흥시키겠다 하면서 막 셰일올이라든가 요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산업인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고 요쪽을 키우니 어쩌니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쪽은 앞으로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이쪽 산업군 자체가 쇠퇴기라는 거죠. 이제 성장할 산업은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인 거예요. 그 중에 풍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정책적 지원들이 글로벌리 들어간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드라이브를 굉장히 크게 걸고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1등이니까 중국이.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1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풍력, 중국은 태양광 쪽에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자 미국도 이제 합세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유럽 모멘텀만 잡히는 거고 유럽 모멘텀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해갖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 뉴딜은 얼마예요 규모가? 역사상 최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0조를 갖다 때려 붓겠다 하면서 막 뉴스 엄청 나오고 그랬죠. 자 여기에 60조 추가해서 160조를 때려 박을 거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자 이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년이 남았는데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인 게 이런 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뭐 바뀐다 그래도 다음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도 이런 걸 때려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끌고 가야죠.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근데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 이제 다른 당에서 했던 정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뜯어 고친다고. 이런 게 굉장히 정치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끌고 가서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자 미국에서 2조 달러라는 건 뭐예요? 2조 달러라는 거 2400조를 때려 붓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이 6만 불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이제 총 GDP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네. 2400조를 때려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있는 규모를 4배 이상 키우겠대. 최소 4배 이상.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랑 전세계를 끌고 가는 톱3잖아요.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섹터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비쌉니다. 지금 많이 비싸다. 근데 업사이드가 자 10년 후 뭐 5년 후를 보면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업사이드가 5배 뭐 10배 이렇게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보면 과연 비싼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진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1차 파동의 대장주들이에요. 이 기업들 말고도 이제 아직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기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려서 좋은 기업들을 찾아나갈 지금 시점이라는 거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놓고 해놨으니까 회원 방송에서는 자 그 기업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해서 설명을 드리고 편입해가는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요번 주에는 이제 많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 스스로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도 당연히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여기서도 저는 뭐 한 진짜 10년, 20년 놓고 보면 막 100배, 50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30배, 50배, 100배 성장하는 기업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쪽은 파이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담겠지만 얘네들이 먼저다.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그래요. 제가 가진 스탠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차전지가 시작을 처음 이제 시작했던 산업이 처음 뭐 시작되고 뭐하고 했던 2014년 요 정도랑 비슷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화되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년에서 앞으로도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2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산표열세 같은 기업이 지금 보면 이제 뭐 매각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더 붙고 뭐하고 하면서 4,000원에서 거의 한 1000% 파동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만원대 뭐 요 밑에서 추천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때 당시에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를 먼저 담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요 종목은 이제 편입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 샀겠죠. 그걸 모르니까 못 사는 거지. S표열세 같은 경우는 추천드렸죠. 여기에선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2만원 구간대인가 뭐 여기서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에선가 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도 계시죠. JNK터는 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 쪽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소재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주가가 지금 깔려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 중에 이제 효성그룹주 요 그룹 쪽에 좀 있고 SK그룹 쪽에도 좀 있고 근데 그 기업들은 뭐 장기적으로 뭐 한두 배야 가겠지만 뭐 2배, 3배야 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일단 상승률이 더 높아 보이는 기업들을 좀 추려보고 있고요. 요런 기업들도 좀 정리를 해서 회원방송에서 요번 회원방송에는 요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자 단기적으로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안 좋다. 비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싸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적정가치 구간까지 내려온다든가 돈을 벌어서 메운다든가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다 그래도 돈을 시간이 걸려서 벌어서 밸류를 조금 더 만들어 준다라든가 아니면 주가가 빠져서 밸류가 많이 부담되지 않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든가 그런 구간을 기다릴 기간이 저는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이게 좀 더 짧아지면 6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3개월에서 2년 정도 요 정도 포지션에 장기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지금은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5년에서 20년을 놓고 보면 야 이거 20배 100배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포지션 정리를 해서 어디서부터 담아가고 어디서부터 팔아갈지 미리 2년 3년 후에 그 그림들이 그려놓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중은 얼마나 담아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죠. 이런 모멘텀들은 그냥 꺾일 모멘텀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글로벌 스탠스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번에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정도의 산업 규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커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스탠스는 이제 한국 뉴딜 이쪽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이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뭐 100조 뭐 160조 이런 잔돈 투자해가지고
잔돈 투자해서 이쪽 산업이 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에서 2,400주, 유럽에서 자 4배 이상 키우겠다. 자, 요런, 이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제 찾아봤었는데 잊어먹어서 그냥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런 모멘텀을 가지고 커나갈 산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100조 116, 뭐 100조 160조 뭐 요런 조그만 시장에서 경쟁해갖고 몇 푼이나 벌겠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글로벌, 이제 중국도 있겠죠. 중국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뭐하고 하겠죠, 신재생 쪽에서. 그러면 중국, 미국, 유럽이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 굉장히 파이가 커지잖아요. 자, 이 파이가 가장 크게 커질 쪽이 그린 뉴딜 쪽이라는 거죠. 야, 이거보다 그린 뉴딜 쪽보다 커질 거냐 아닐 거냐? 디지털 뉴딜. 자, 그린 뉴딜 쪽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디지털 뉴딜 쪽은 뭐예요? 이거는 기업. 글로벌에서 우리가 다 아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구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빼놓으면 섭하죠. 삼전도 글로벌 기업인데 이제 뭐 중국의 뭐 화웨이, 뭐 텐센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요런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 있는 뭐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집어넣는 게 어디로 집어넣고 있어요. 자, 요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민간에서 키우는 산업과 디지털 뉴딜, 정부에서 키우는 산업,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게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기업들을 얼만큼 사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국 뉴딜이라고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세한 이제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원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